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장훈 법무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녁반 이제 공탁법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제가 공탁법을 맡게 됐습니다. 강의는 총 10회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3시간 반입니다. 저희 강의 계획서에는 7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녁 7시부터 10시 반까지로 전달을 받았고, 이제 아무래도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 55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한 10분 정도 쉬는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27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탁법 오늘은 이제 1교시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조금 진행을 할 건데, 공탁법 여러분들 다 처음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일단 진행을 할게요. 공탁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 400점 중에서 20문제 40점 배점이고요. 부동산 등기법이랑 같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을 봐보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아시겠지만 공탁법은 맨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하루에 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교시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가 공탁법이고요. 등기법과 같이 출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등기법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탁법도 이제 점수의 이제 커트라인이 조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과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탁법도 덩달아 조금 더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결국 시험 문제는 결국 다 푸셔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시간 조절이 가장 중요했다고 작년에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책에 이제 머릿말에도 조금 적었지만, 머릿말은 이제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네. 한번 제가 공탁법 저도 수험 생활 때 공부를 할 때 느꼈지만, 공탁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출 문제의 반복이 굉장히 잦습니다. 기출지문 70% 이상이라고 적었지만, 많게는 기출지문 80%까지도 나오고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기출지문이 조금 더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70% 이상 정도는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책 교재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껍지 않아요.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책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 일단 책이 조금 늦어졌는데 조금 죄송하고요.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제본으로, 일단 제가 쓴 책이지만 조금 이제 수정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가제본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수험생 선생님들 이제 의견을 조금 취합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아마 정식 출간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제본으로 수업한다고 해서 전혀 합격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안 들어갔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정도 책으로도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탁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공탁법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수업의 목표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시고 최대한 많은 득점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제 목표는 18문제 이상 이제 올해 시험에서 18문제 이상 득점을 하도록 이제 강의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더라도 한 문제 정도 더 틀리거나 해서 한 17문제 정도 이상, 17문제, 18문제 이상으로 이제 득점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수험 생활이 있었고, 그때도 이 정도 저는 한 9문제 정도 맞췄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공탁법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기출 문제 반복하고, 그 다음에 최신 선례 정도 이제 조금 마스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18문제 이상은 충분히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 수업의 방향인데요. 이제 이해와 암기의 병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 첫날이니까 조금 더 이 전체 시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합격할 때도 그렇고 다른 합격생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결국 이해랑 암기가 사실상 병행이 되어야 보통 빨리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이해 1순환이라고 이해만 하시고 암기는 하지 않으시고 1순환이라고 암기만 하시고 그러시는 경우에는 보통 수험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실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다 하셨으면 이제 암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아무래도 수험 기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는 거를 이제 많이 느꼈고요.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2문제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사실 첫날이기도 한데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사실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가져와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거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 이제 프린트를 가져왔고요. 작년 이제 공탁법 문제 하나랑 이제 오늘 강의하고 나서 한 12년도 법무사 기출 문제 하나인데 한 번씩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눠드린 분들 이제 여기 이제 실강생 분들은 괜찮으시면 쉬는 시간에 한번 문제 한번 보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 시간에 이렇게 문제풀이를 가능하면 조금 병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문제풀이 시간에도 기본 이론 설명은 조금 병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작년 출제 경향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어려워하세요. 사례형 문제가 뭐냐면 뭐 갑을병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뭐 갑을병이 나와가지고 뭐 갑이 뭐 을에게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공탁을 했는데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사례형이라고 저는 이제 통칭을 하고요. 이렇게 갑을병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내려가서 조금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보통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완벽하게 옳지 않은 것만 하나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고요.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옳은 것을 묻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래도 공탁법 자체는 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법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공탁법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문 길어지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시험 볼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시험 볼 때쯤에 이제 막 시험 문제가 이제 지문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제 시험 볼 때부터 이제 매년 거의 지문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년보다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페이지 자체는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페이지 정도로 동일한데요. 공탁법 문제만 이제 한 반 페이지 정도가 더 이제 길이로 해가지고 추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반드시 저는 다 푸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객관식 문제는 모두 다 풀어야 되고 찍는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공탁법 20문제지만 20문제 중에 뭐 15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풀었다. 그리고 5문제를 찍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20문제를 내가 완전 완벽하지 않지만 한 80% 정도는 내가 알고 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합격률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문제 같은 거 푸시고 뭐 문제풀이 병행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보통 한 1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분에서 한 1분 10초 정도 안에는 이제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게 조금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뭐 이제 사실상 1차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시간 안배하시면서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과목 먼저 풀지도 미리 결정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랑 이제 공탁법이랑 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내가 조금 공탁법이 자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공탁법 먼저 푸시고 등기법 푸셔도 되고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앞에서부터 푸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미리 정해놓지 않으시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이제 당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먼저 어떤 문제를 풀지부터 이제 결정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나는 공탁법 먼저 풀 거야, 뭐 등기법 먼저 풀 거야라고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제 뭐 기출 문제 같은 거 시간 재서 푸실 때도 그렇게 이제 잡고 문제를 푸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제가 오늘 가져온 문제가 딱 형사공탁 특례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게 나름 최신 선례예요. 최신 법 개정과 이제 최신 예규인데요.
이제 최신 선례 같은 경우는 예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형사공탁 특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시험을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풀기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 형사공탁 특례를 뭐 틀렸다고 해서 뭐 이게 합격에 정말 당락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뭐 정말 모르겠으면 적당히 이제 시험 문제를 적당히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아는 것만 이제 빼고 적당히 한 두세 지문 중에서 찍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셔도 사실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 난이도 상승은 말씀 이미 드렸고요. 시험 비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총론 강론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 지금 일단 차례 한번 보실게요. 이제 머릿말 빼고 그 다음 페이지가 차례거든요. 맨 앞에 머릿말 있고 그 다음 차례인데 차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제가 챕터 1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 챕터 2부터 이제 강론 이렇게 차례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뒤에 뭐 지급 절차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뭐 다 해가지고요. 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총론 강론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강론 중에서는 변제, 보증, 집행공탁 문제에서 거의 한 8, 90%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간혹 가다가 여기 차례에 보시면 보증공탁, 뭐 그다음에 보증공탁이 아니죠. 보관공탁, 몰취공탁, 뭐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던 뭐 형사공탁 특례 같은 이런 어찌 보면 조금 불이타스러운 문제들이 간혹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오른쪽 차례에 보시면 챕터 12의 열람 증명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불이타성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한 문제, 이제 뭐 두 문제 많으면 그 정도 나오고는 합니다. 뭐 그거 제외하고는 보통 다 이제 강론 같은 경우에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에서 거의 다 나오고요. 총론에서도 이제 대부분 한 35%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총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수험 공부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민법이랑 다 하셨으니까요. 총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 이제 강론 이런 부분에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총론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강론의 개념을 많이 포함해가지고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목차 지금 봐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총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론, 강론 이렇게 돼 있고 공탁 절차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잠시만요. 네, 보통 강론 같은 경우에는 제 책 잠깐만 봐주시면요. 차례에 변제공탁도 그렇고 보증공탁도 그렇고 집행공탁도 그렇고 다 의, 요건, 효과로 이렇게 제가 목차를 잡았어요. 그 이외에 혼합공탁이랑 보관공탁 이런 것도 다 의, 요건, 효과 순으로 이제 목차를 잡았는데요. 이제 공탁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공부하실 때도 이거는 뭐 2차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보통 법률 같은 거 공부하실 때는 다 의, 요건, 효과 순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공탁도 그렇고 뭐 다른 과목도 그렇고 뭐 전부 법률은 의, 요건 그리고 효과 순으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 수업도 이제 의, 요건, 효과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의 같은 경우에는 뭐 공탁이라고 하면은 뭐 공탁의 의, 뭐 하면 공탁의 개념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탁 그냥 뭐 맡기는 거. 왜 맡겨?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병제 공탁에도 다르고 담보 공탁도 다르고 뭐 집행 공탁도 다르겠죠. 뭐 그리고 공탁의 요건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육하 원칙이에요. 뭐 누가 그러면 이제 공탁 당사자가 되겠고요. 언제라는 거는 공탁 시기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언제 그리고 뭐 공탁소 어디서 그다음에 어떻게라는 거는 이제 육하 원칙이 어떻게라는 거는 보통 요건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그래서 패스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은 이제 공탁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왜 하냐가 이제 사실상 공탁의 개념 또는 의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모든 공탁 변제 공탁부터 해서 뭐 모든 공탁 법률 관련된 경우는 다 의, 요건, 효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서 공탁의 효과는 뭐냐라고 하면은 뭐 변제 공탁의 경우에는 이제 채무가 소멸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채권의 만족이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루어져 있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차례는 이제 여러분들 수업 강의 중간중간에도 조금 차례는 자주 봐주시기를 조금 권해드려요.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례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몇 페이지에 보면 내가 몇 페이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앞에서 내가 총론을 보고 있구나. 변제 공탁에 내가 요건을 보고 있구나. 변제 공탁의 효과를 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차례는 좀 자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공탁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공탁은 이제 변제 공탁을 기준으로 변제 공탁이 가장 이제 쉽다기보다는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요.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변제 공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변제 공탁의 예를 이제 공탁의 흐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 상태에서 이제 을인 채무자가 갑에게 이제 채무를 변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때 갑이 수령을 거절한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현금을 들고 쉽게 말씀드리면 가져간 거죠. 근데 갑이 안 받겠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수령 거절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수령 불능. 뭐 수령 불능이라고 하면은 뭐 갑이 예를 들면 병중이거나 굉장히 뭐 많이 아픈 상태거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로 이제 수령 불능이라고 하고요.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권자 불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인데 뭐 갑이 예를 들면 사망을 했다. 근데 이제 상속인이 누군지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나도 상속인이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채권자 불확지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제 세 가지 규정에 의해서 이제 을이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변제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변제 공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을과 갑 이제 바뀝니다. 이제 공탁자가 을이 되고 갑이 이제 피공탁자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공탁의 흐름에서 여긴 지금 신청 절차고요. 신청 절차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탁 같은 경우에는 결국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등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등기 다 배우셨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제 등기 신청서 작성하듯이 공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탁 신청서 작성을 하고요. 이제 공탁관이 접수하고 심사를 하겠죠. 등기 같은 경우에도 등기관이 접수하고 심사하듯이. 그러고 나면 뭐 보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불수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각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에서 각하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선 불수리고요. 불수리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취하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공탁자가 뭐 취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탁을 수리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보통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 이후에 이제 수리가 교합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공탁은 이제 등기는 별도의 절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변제 공탁은 납입 통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공탁이라는 거는 돈을 맡기는 건데 이제 돈을 맡겨도 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납입을 해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탁관이 이제 돈 맡겨라고 했는데 돈을 맡길게요라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납입 절차고요. 맡겨라고 하는 절차가 납입 통지 절차예요. 그래서 납입 통지가 있은 이후에 이제 납입하는 절차까지 가고 이제 그러면 공탁물 보관자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보통 변제 공탁 같은 경우에는 금전 공탁이고요. 금전 공탁의 경우에는 보통 은행이 이제 공탁물 보관자가 됩니다. 이건 여담이긴 한데 보통 뭐 공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전 공탁이 한 90%에서 한 95% 정도 차지하고요. 물품 공탁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실상 사례가 거의 없어요. 보통 금전 공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공탁물 보관자인 은행, 보통 은행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이제 납입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납입을 확인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 공탁이 완료되고 이제 공탁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나오는 게 공탁서고요. 이제 공탁서를 아마 봐보신 분도 있으시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나중에 이 공탁서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공탁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안 썼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탁 신청 절차고요. 이제 공탁에 대한 지급 절차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공탁자, 피공탁자 나와 있죠? 을, 갑,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 지급 절차는 보통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이제 공탁자가 하는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회수 청구라고 하고요. 피공탁자가 하는 거를 이제 출급 청구라고 합니다. 이제 공탁 지급 절차는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지급 절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뒷부분 가시다 보면은 이제 공탁물에 대한 이런 회수 청구라던가 출급 청구 절차에 대해서도 배우실 거고요. 네, 이렇게가 이제 공탁의 이제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잠시만요. 변제 공탁으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되게 그리고 등기랑 많이 비교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등기랑 거의 절차가 비슷하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변제 공탁에서도 이제 결국 공탁자랑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 의, 요건, 효과 순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육하 원칙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부하실 때도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변제 공탁이 유효할까, 어떻게 해야 요건이 맞을까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공부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무엇을 변제 공탁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변제 공탁 의의는요. 잠시만요. 여기 책에 책 35페이지에 이제 변제 공탁 의의가 나와 있거든요. 책 3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보면은 변제 공탁 제1절 의의가 나와 있어요. 의의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요건들의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변제 공탁이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령 거절, 수령 불능으로 인해서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여기 양과로 하고 채권자 불악지 이런 세 가지 사유로 이제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효과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변제 공탁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아니 채권자가 돈 안 받겠다고 하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돈 주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자 문제 때문에 보통 공탁을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채무가 소멸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의 문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갑에게 이제 공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건은 여기 지금 35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여기 1번에 당사자 나와 있죠. 당사자는 공탁자, 피공탁자, 가, 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 언제 나와 있죠. 35페이지에 이 시기 나와 있고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에 보면은 어디서라는 부분이 오늘 이제 아마 배울 건데 공탁소라는 부분이 이제 3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탁을 할 건가? 변제 공탁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488조 공탁의 방법 나와 있죠. 이거 민법 제 488조입니다. 그래서 변제 공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가지고 민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채무 이행지에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 건가? 공탁소 같은 경우에는 채무 이행지에 공탁소에서 한다. 누가 할 건가? 공탁자랑 피공탁자가 한다. 네, 간단하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부분이죠. 무엇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탁물인데요. 그 아래 4번에 공탁물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변제 공탁에서 뭐 그렇게 뭐 심도 있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총론에서 잠깐 다루긴 할 텐데
뭐 총론에서도 뭐 그렇게 시험 문제에 자주 빈출된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공탁물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가 이제 5번 공탁 요건입니다. 뭐 나중에 저희 말씀드리겠지만 나번에 보시면 뭐 일부 공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한 건가, 그리고 뭐 3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다 초과 공탁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건가, 그다음에 조건부 공탁 유효한 건가, 뭐 이렇게 어떤 공탁이 유효한 건가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채무를 소멸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자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를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효과도 결국 왜 하냐에 이제 어찌 보면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의의에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국 효과는 변제공탁의 효과는 채무 소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제공탁부터 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자꾸 이렇게 의의 요건 효과 순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단 가져왔으니까 원래는 한번 시간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러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이제 공탁법 문제고요. 아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2024 공탁법이라고 나와 있는 프린트고요. 오늘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문제 푸는 어떤 전략들 같은 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문제일 거예요. 저도 사실 뭐 굉장히 쉽지 않았고요.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참고로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뭔지 아셔야 되니까요.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형사공탁의 특례가 나와 있고요. 법 제5조의 2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쯤에 아마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형사공탁의 특례 5조의 2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책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마주 하셨을 때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문제 먼저 보시고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는 것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모 표시하는 거를 굉장히 권해드려요. 세모 아니면 X 표시. 뭐 X 표시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실수를 엄청 많이 하세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옳은 것을 고르시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저도 그런 실수 해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딱 표시가 나기 때문에 시험지 딱 받으시면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 뭐 옳은 것이라면 예를 들면 뭐 옳은 것이다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 뭐 세모나 X 표시 이렇게 해두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안 해놓으시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읽다 보면은 뭐 1번까지는 그러려니 해요. 2번, 3번부터 이제 까먹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인데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골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이제 나중에 시험지 받아보시고 실전에서도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꼭 체크를 하시는 거를 조금 권해드려요. 그러면 일단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에 공탁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6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공탁의 특례 법 제5조의 2항 보시면 됩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전에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뭐 이 법 5조의 2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분명 헷갈리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세모하세요. 잘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세모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셔야 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2번. 공탁과는 공탁물 납입 사실의 전송이나 이것도 사실 모르셨을 거예요. 전송이나 공탁
물품 납입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검찰의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네, 66페이지예요. 66페이지는 지금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행정 예규거든요. 이게 22년도에 나왔던 예규예요. 22년도에 나왔던 예규가 지금 이렇게 문제화된 건데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보시면 제9조, 제1항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것도 사실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이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못 푸셨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거든요. 이거 다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솔직히 거의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세모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일단 잘 읽어보고 딱 안 나온 다음에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 풀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것도 살짝 여담이긴 한데 제 책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예규나 이런 것들을 거의 통으로 실어놨어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아셔야 될 게 이런 예규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규 지금 9조 제1항에서 나왔잖아요.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똑같은 예규에서 나오더라도 이 9조 1항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9조 1항 말고 예를 들면 뭐 12조, 13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법무사 시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같은 예규지만 이제 조항이 이제 다른 몇 조에서 다른 조에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이런 다른 조도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뭐 나올 만한 것들은 저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네, 그렇게 시험 문제가 이제 빈출이 된다는 거, 뭐 같은 예규더라도 다른 조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네,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고요.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요. 규칙 제86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규칙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것도 사실 공부를 하셨다고 해도 심지어 이 규칙을 저는 보셨다고 해도 못 푸셨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맞나 틀리나 잘 모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세모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일단은 규칙을 그대로 가져온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푸셨을 거고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4번 보시면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아직 안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 번호, 사건명, 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뭐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 원인 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뭐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62페이지 형사공탁의 특례 법 제5조의 2의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게 1항이고요. 법 제5조의 2 제1항이었고요. 이게 2항입니다. 아까 제가 2항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답은 4번이지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고요.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고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찍을 때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찍으실 텐데 찍을 때도 조금 스킬을 가지고 좀 찍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봐봐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뭐 여기는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적사항을 대신해서 뭐 채무의 성질, 발생 시점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 문제의 좀 특성이기도 합니다. 뭐 무조건 모든 문제가 이렇지는 않지만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요. 뭔가 많이 반대돼요. 여기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아래는 인적사항을 대신해서 뭐 다른 걸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다 모르겠지만 4번이랑 5번 중에 찍으면 확률이 50%가 되잖아요. 그냥 다 찍으면은 20%죠. 네, 20%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확률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특히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찍으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많이 반대되는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겠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찍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문제를 다 푸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그냥 생으로 찍는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그냥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 풀었다고 생각하면 보통 여러분들 3번 찍으시거든요. 모르면 그냥 3번 찍어요. 3번 아니면 뭐 4번 찍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모르면 3번으로 이렇게 줄 긋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20%인데. 근데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1분 안에 보고 넘어가서 찍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 다 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찍더라도 스킬을 좀 가지고 찍자라는 거를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세모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네, 이게 오늘 조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번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결국 작년 기출문제니까요. 뭐 똑같은 문제는 나오진 않겠지만 뭐 나도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아마 네, 총론으로 넘어갈 건데 시간이 네, 총론 조금 갈 수 있겠네요. PPT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보통 오리엔테이션에 PPT를 좀 많이 쓰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총론 같은 경우에는 총론부터 이제 나오는 거는 보통 책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럼 총론 2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총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탁의 개념부터 네,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공탁의 개념이에요. 공탁의 개념, 의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조금 여담인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이거 제가 책을 썼을 때 어떻게 썼냐면 1절 하고 나서 1 공탁의 의의 있죠. 그 다음에 가 공탁의 개념이라고 해놨고 반가로 1번 공탁이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또 이렇게 쓴 이유는 이게 보통 법원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쓰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중에 뭐 2차 얘기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2차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답안지 쓸 때도 이게 그리고 법원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문서는 보통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2차에서 답안지 쓰실 때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건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이제 아까 뭐 세모 X 이런 것도 다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하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나름 그래도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차가 이거는 그냥 지금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2차 같은 경우에도 쓸 때 1 쭉 쓰시고 가 쭉 쓰시고 나중에 2차 답안지 쓰실 때요. 반가로 1 이렇게 쭉 쓰시고 그다음에 반가로 가. 보통 이 이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이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요. 이런 수준으로 쓰시는 게 보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보통 아시겠지만 채점은 이제 뭐 법원 공무원분들이 하시고 뭐 검토를 판사님들이 하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런 문서 구조에 되게 익숙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물론 더 중요한 건 내용이라서 내용을 당연히 잘 쓰시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쓸 거면 그냥 이렇게 딱 정해놓고 쓰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2차 보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거에 좀 익숙해지라고 책을 일부러 편철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가 반가로 1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고요. 네, 이거는 여담이었고 이제 공탁의부터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의 공탁이란 공탁의 개념입니다.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 뭐 이것도 권고 사항이지만 뭐 별표를 하시건 뭐 밑줄 정도를 그으시건 뭐 그건 자유롭게 하시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아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법령에 따라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뭐 이렇게 공탁물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게 결국 효과예요. 네, 그런 제도를 의미하고요. 아까 간단하게 그냥 공탁이 그냥 뭐 맡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구체적으로 풀어서 쓴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법령에 따라라는 말이고요. 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아래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판례 네모 박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이 공탁의 의의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아무튼 공탁이란 이런 거다라고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반괄호 2번 보시면요.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법 제1조입니다. 이제 공탁법 제1조인데요. 이것도 아직 시간이 조금 있죠. 네, 빨리 말씀드릴게요. 공탁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법 몇 개 안 돼요. 이거 지금 보니까 그 법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법전 굳이 안 사셔도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공탁 국가 법령 정보 이런 데 들어가시면 공탁법이랑 공탁 규칙 같은 거는 다운 받아 가지고 프린트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정도는 뭐 이것도 권고 사항이지만 프린트 하셔 가지고 뭐 수업하실 때도 공부하실 때도 옆에다 놓고 계속 법이랑 규칙이 익숙해지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 조문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조문이랑 규칙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렇게 뭐 프린트 하셔가지고 조그맣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이건 여담이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결국 공탁은 이제 민법의 어느 정도의 절차법이잖아요.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셔서 알겠지만 민법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민법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저는 사적 자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채권자, 채무자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걸 법원이 관여할 수 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도 지금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사적 자치 원칙 하에서 채권자, 채무자가 계약서에서 공탁의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래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판례 한번 보실게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20년도 법원 승진 기출 문제인데요. 제가 처음에 책을 썼을 때는 그 기출 문제 표시를 다 해놨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아무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조금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도 편하실 것 같고 해가지고 기출 표시는 다 뺐습니다. 대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언제 기출된 거다, 뭐 기출 문제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이것도 따로 체크해 두셔도 되고 뭐 체크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기출 문제라는 거 20년도 법원 승진 기출 문제고요. 제가 알기로 법무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뒷부분은 굉장히 조금 속어로 말씀드리면 낚시하기 굉장히 쉬운 지문이라서요. 네, 일단 설명드리면 판례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연히 말씀드린 문제죠. 말씀드렸던 거죠.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금전 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런 약정에 의해서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해야 되고 법에 있어야 되고요. 근거 법령이. 그 다음에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뒤에 밑줄 쳐놓은 게 있고요. 밑줄 쳐놓은 거 보시면 이러한 법리는 법 제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낚시성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허용되지 않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라면 뭐 허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건데요. 뭐 이거는 낚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여기가 키니까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사안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아마 사안 설명드리고 조금 설명드리면 시간이 거의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집행공탁에 관련된 거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결국 총론을 하면서 강론에 대한 내용을 아예 빼놓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네, 갑 있고 을이 있고요. 여기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겠죠. 민법에서 배우셔서 알겠지만 제3자가 등장하죠. 이 압류 채권자입니다. 너무 글씨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압류채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이거 사안을 조금 제가 변경을 한 거니까 너무 찾아보시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병이라는 압류 채무자가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또 채권자가 있어요. 갑에 대한 채권자. 여기도 압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압류의 경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248조에서 이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채무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압류 금액이 이 5천만 원을 넘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5천만 원, 여기서도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실제 채권 채무에 있는 채무보다 실제로 압류하는 금액이 더 크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압류의 경합이라고 하고요. 이걸 초과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압류의 경합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집행공탁에서 이 경우 이제 압류의 경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을이 이런 채권자들과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변제하겠는데 공탁의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급심 판례에서 고등법원 판례에서는 주문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사건이에요. 주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변제해. 을이 변제해. 채무 있는 건 맞으니까요. 변제하는데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변제해. 라고 주문이 나왔어요. 하급심에서. 근데 대법원에서 나왔던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 압류의 경합이 있었어요. 압류의 경합이 있었죠. 요건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급심에서는 공탁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 안 돼. 너네들이 약정으로 변제하기로 공탁을 했어? 그거는 있을 수 없어.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근거하여야 해 라고 되어 있었던 거고, 너네들끼리 함부로 약정으로 이제 약정이 이렇게 있었겠죠? 뭐 약정서 이런 게 함부로 약정으로 변제공탁은 아니었고요. 정확히는 공탁의 방법으로 변제해 라고 할 수는 없어. 설령 지금 실제는 결론적으로는 설령 이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춰져 있는 경우라도 이건 허용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에요. 조금 사안을 간단하게 했음에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뭐 이해가 되셨으면 다행인데 결국 이해가 안 되셨으면 조금 사안을 조금 더 이제 반복을 해보시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결론은 뭐냐? 법령에 근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딱 이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설령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춰 있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요. 이걸 마지막에 결국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이걸 암기하셔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판례였고요. 실제 사안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실제 사안은 뭐 채권 양도도 하고 뭐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판례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된다. 네, 가져가시면 되고. 시간이 55분 조금 쉬었다가 지금 더우실 것 같아가지고 판례도 조금 어렵기도 했고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